고대 로마사 연구에서 아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테오도르 몬젠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자신의 그 평생의 역작인 로마사를 집필하다가 기원전 44년에 어느 한 시점에 딱 도달하고 나서는 돌연 펜을 꺾어버립니다. 네, 아예 역사가가 역사 기록을 포기해버린 거죠. 맞아요. 그분한테 그 이후의 로마는 진짜 도저히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 아주 끔찍한 역사적 퇴행의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딥다이브에서 파헤칠 자료들이 바로 그 잃어버린 시대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로마 제국의 최고 전성기, 팍스 로마나를 열었다고 막 칭송하는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아누스가 딱 등장하는 바로 그 시기 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 분석 텍스트들은요. 그 화려한 평화의 상징 이면에 숨겨진 아주 도발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옥타비아누스는 인류 문명의 거대한 퇴보를 가져온 주역이고 진짜 문명의 설계자는 그 직전에 암살당했던 율리우스 카이사리였다. 이런 시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확실히 해둘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저희의 이 대화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현대의 잣대를 들이대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직 주어진 자료들이 제시하는 이 파격적인 해석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탐구해 보려는 거거든요. 네, 철저하게 자료에 기단해서 들어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역사가 몬젠이 유일한 창조적 천재라고 극찬했던 인물 카이사르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사실 보통 우리는 카이사르 하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거 외친 정복자로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장군으로 많이 알죠. 한 게 있었다는 뜻인가요? 당시 로마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기원전 1세기에 로마가 지중해를 싹 다 제패한 절대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내부 시스템은 여전히 조그만 도시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덩치는 산만해졌는데 옷은 아직 애들 옷을 입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비유가 딱 맞네요. 빈부격차 심하고 정치인들 부패, 끊임없는 내전까지. 사회가 그냥 붕괴 직전이었어요. 이 약육강식하고 보복이 지배하는 무한 경쟁고리를 못 끊어내면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단순하게 땅 따먹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제국 사이즈에 걸맞은 완전히 새로운 생존 방식을 설계하려고 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관용, 라틴어로 클레멘티아라는 철학이에요. 클레멘티아. 이전 로마 권력자들은 왜 정권 잡으면 무조건 살생부부터 쫙 돌렸잖아요. 그렇죠. 피해 숙청이죠. 술라 같은 독재관은 막 반대파 수천 명을 학살하고 재산 다 뺏고 그랬는데 카이사르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사형제도도 폐지하고 국외 추방으로 대체하고 연좌제도 없애버렸습니다. 와, 그 시대에 연좌제를 없앴다는 건 진짜 파격적이네요. 거기에 더해서 그 카이사르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폼페우스 죽음 앞에서 흘린 눈물입니다. 폼페우스면 그 내전 일으켰던 가장 큰 정적 아닌가요? 맞아요. 카이사르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내전에서 지고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거기 측근들한테 배신당해서 목이 잘렸거든요. 이집트 어린 왕이 카이사르한테 잘 보이려고 그 잘린 머리를 막 선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세 줬으니까요. 근데 카이사르가 어떻게 했냐면 그 머리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집트 왕을 권좌에서 냅다 쫓아내버리죠. 진짜 약간 오늘날의 실리콘밸리 CEO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단순히 영토라는 하드웨어만 키운 게 아니라 포용성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자체를 통째로 싹 업데이트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새로운 OS의 가장 강력한 물리적 증거가 우리가 잘 아는 달력입니다. 율리우스력이요? 달력이 운영체제랑 무슨 상관이 있죠? 당시 로마가 쓰던 태음력이 1년이 355일이었거든요. 계절이 자꾸 어긋나니까 추수감사절 같은 수학 축제를 한겨울에 해야 되는 막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10일이나 차이가 나니까 내 텍스트 보니까 이게 단순히 과학적으로 부정확했다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이 낡은 달력이 정치인들의 엄청난 부패 수단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 달력을 맞추려고 27일짜리 윤달을 임의로 끼워 넣는 권한이 수석 대자관들한테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자기랑 친한 집정관 임기를 늘려주려고 윤달을 막 넣거나 아니면 미운 정적 임기를 줄이려고 윤달을 빼버리거나 한 거죠. 와, 세상에 달력 날짜를 조작해서요.
심지어 그 고리대금 업자들이 이자 걷는 날짜까지도 이 사람들 입맛대로 바꿀 수 있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썩어 빠진 권력의 카르텔을 부수려고 카이사르가 이집트 천문학자들 지식을 들여온 겁니다. 시리우스별 움직임 관찰해서 1년을 365일로 딱 고정하고 4년마다 하루씩 윤달 넣는 그 율리우스력을 반포한 거네요. 맞아요. 인간의 그 탐욕이 개입할 여지를 수학이랑 천문학으로 아예 원천 차단해버린 거죠. 기원전 45년을 문명시대 원년으로 딱 선포한 것도 그 기존 공화정에 부패한 관습하고 완벽하게 결별하겠다는 거대한 선언이었고요.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카이사르의 이런 혁신적인 청사진이 결국 자기 죽음을 앞당기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흐름을 못 읽는 구태의연한 기득권 세력들, 키케로나 카토, 브루투스 같은 원로원 의원들 눈에는 카이사르의 이런 포용이나 시스템 개혁이 자기들 특권을 뺏어가는 독재로만 보인 겁니다. 아, 그래서 기원전 44년 3월 15일 그 유명한 암살 사건이 벌어지는군요. 근데 자료에 묘사된 거 보니까 암살 작전이 진짜 너무 치밀하면서도 비겁하더라고요. 아주 교묘했죠. 카이사르 옆에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는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 잘하는 참모가 항상 붙어 있었거든요. 암살자들이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상대할 자신은 없으니까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아, 그 안토니우스를 떼어내려고요? 네. 누군가 막 급하게 달려와서 안토니우스한테 부인이 지병으로 쓰러졌다고 속여서 그를 회의장 밖으로 빼돌려버려요. 와, 진짜 비겁하네요. 결국 카이사르가 무장한 호위병 하나 없이 혼자 원로원에 들어갔다가 14명의 암살자한테 동시에 피 묻은 칼을 맞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성을 잃었는지 카이사르를 찌르다 못해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팔다리를 찌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 자기들끼리요? 그리고 이 혼란의 소용돌이 딱 한가운데서 그 키케로가 등장하죠. 암살에 직접 가담은 안 했는데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가 막 피 묻은 칼 든 자들 향해서 공화정이 회복되었다고 소리를 쳤대요. 시민들이 환호할 줄 알았겠죠. 폭군을 없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서 문을 다 걸어 잠갔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아, 이제 또 다른 내전의 지옥문이 열렸구나. 자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문명시대 여명기의 악성종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존의 시스템을 만들려던 시도가 그냥 벼랑 끝으로 추락해버린 거네요. 그리고 이걸 상징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장례식에서 연출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테벨의 강변 화장 장면 말씀이시죠? 네, 그 충성스러운 노예 3명이 카이사르 시신을 옮겨서 화장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우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불씨는 꺼지고 카이사르의 유골이 빗물에 휩쓸려서 영영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진짜 완벽한 은유 아닙니까? 막 피어나려던 문명의 시대가 시대착오적인 광기랑 그 폭우 속으로 흔적도 없이 식혀 내려가 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전을 가진 혁신가가 이렇게 사라져버렸고 그 거대한 권력의 빈자리가 생겼는데 도대체 누가 이걸 차지했느냐는 거죠. 여기서 바로 카이사르와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카이사르의 양자이자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될 19살의 병약한 소년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네, 보통 우리는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 유언장에 딱 지목된 정통성 있는 후계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공된 자료를 보면 이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철저한 정략과 치명적인 오해들이 겹쳐진 결과물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일단 유언장 내용부터가 완전히 오해였습니다. 카이사르가 유산의 4분의 3을 남긴 건 맞지 않나요? 그게 제국을 통치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요? 유언장을 꼼꼼히 뜯어보면요.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배려하고 보살펴주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 애인의 아들이나 누이의 생질들한테 재산을 다 분배해준 게 그 증거거든요. 아, 정치적인 후계 지목이 아니었군요. 네, 당시 옥타비아누스가 너무 몸이 약해서 군사훈련은커녕 카이사르의 그 파르티아 원정 명단에서도 아예 제외된 상태였어요. 뼛속까지 군인이고 현실 정치인이었던 카이사르가 그 병약한 10대 소년한테 제국의 운명을 맡겼다.
이건 로마 시스템상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아니, 로마 시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그 카리스마랑 군사적 능력을 리더의 최고 덕목으로 삼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19살짜리 애송이한테 그 거대한 제국을 통째로 지어줄 수 있었냐는 거죠. 게다가 옥타비아누스의 어머니 아티아는 진짜 황당한 소문을 퍼뜨려요. 아폴론 신이 뱀으로 변해서 동침해서 이 아이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요. 아니, 그 합리적인 로마인들이 그런 사이비 종교 같은 언론 플레이에 속아 넘어갔다는 게 진짜 말이 됩니까? 아니, 정상적인 시대였다면 절대 불가능했겠죠. 근데 암살 직후의 로마는 그야말로 집단 공황 상태였어요. 이성적 판단을 상실한 거죠. 그리고 이 혼란의 틈바구니로 파고든 게 바로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PR 기획이었습니다. 아, 그 등 뒤에 마튜스라는 자본가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 사람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라틴어로 번역할 정도로 지식인이었는데 동지에 어마어마한 부를 쥔 사채업자였어요. 대중의 심리를 조종하는 법을 아주 정확히 하는 기획자였던 겁니다. 그냥 돈만 대준 게 아니라 일종의 스토리텔링을 입힌 거군요. 그렇죠. 옥타비아누스한테 막대한 자금을 대줘서 카이사르 추모 경기를 상상 초월하는 규모로 화려하게 열어버립니다. 시민들한테 공짜로 식량도 풀고 화려한 볼거리도 주면서 그 뱀이 낳은 신의 아들이라는 신비주의 스토리를 막 덧입힌 거죠. 불안에 떨던 대중이 막 구원자를 갈망하니까 마티우스의 그 돈이 하루아침에 19세 소년을 정치적 아이돌로 만들어버린 거네요. 합리성의 시대가 끝나고 자본이랑 신비주의가 결탁해버렸어요. 근데 이 완벽해 보이는 기획이 성공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당시 실권자였던 안토니우스의 치명적인 착각이죠. 아, 안토니우스가 오판을 한 거군요. 안토니우스는 아주 전형적인 로마의 마초 군인이었거든요. 자기 눈에 저 병약하고 곱상한 10대 소년은 전혀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배후에 있는 마티우스의 자본력이나 그 언론 플레이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정관 자리까지 그냥 줘버리잖아요. 원래 40세 넘어야 오를 수 있는 자리인데 나이 제한까지 무시하고 21세인 옥타비아누스를 추대해버려요. 네, 적당히 헛수아비로 쓰려고 하다가 완전히 호랑이 새끼를 키운 셈이 된 거죠. 아, 진짜 이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야만적인 시대로 후퇴했는지 뼈저리게 보여주는 끔찍한 텍스트 있었죠. 그 안토니우스의 부인 풀비아 이야기 말이에요. 네, 남편 안토니우스의 가장 큰 정적이 키케로였는데 결국 키케로가 암살당하고 그의 잘린 머리와 오른손이 포로로마노 연단의 효수가 됩니다. 근데 그때 풀비아가 그 피비린 나는 연단으로 막 달려가요. 그리고 자기 머리핀을 뽑아서 그 죽은 키케로의 혀를 마구 찌르면서 조롱하잖아요. 살아서는 이 혀로 먹고 살더니 죽어서도 고생이 많다 뭐 이러면서요. 정말 끔찍한 장면이죠. 카이사르가 그 관용이라는 철학을 통해서 그토록 없애려고 했던 피해 보복, 그 원초적인 야만성이 로마 한복판에 완전히 부활해버린 겁니다. 네, 진짜 소름이 돋네요. 자, 이렇게 치밀한 PI 기획이랑 자본, 그리고 상대방의 방심을 딛고 권력 중심에 섰는데 사실 최고 권력자가 되려면 결국 무력, 즉 군사력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로마 제국의 운명을 가른 전쟁터에서 옥타비아누스는 과연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나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영웅적인 카리스마랑은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기원전 42년에 벌어진 필리피 전투를 한번 볼까요? 카이사르 암살 주범인 브루투스 진영하고 맞붙은 아주 거대한 전투였죠. 네, 수만 명의 목숨이 오가는 전장인데 전투가 막 시작될 즈음에 이 21세 총사령관 옥타비아누스가 갑자기 복통이 심하다면서 지휘권을 자기 동갑내기 친구 마르쿠스 아그리파한테 떠넘기고 텐트 뒤로 도망쳐버립니다. 아니, 사령관이 배 아프다고 숨어버린다고요? 심지어 지휘권 넘겨받은 아그리파도 그때는 실전 경험이 없어서 적군한테 쫓겨다니기 바빴다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결국 노련한 안토니우스가 직접 전선 뛰어들어서 간신히 승리로 이끌었죠. 근데 여기서 역사를 바꾼 기막힌 우연이 하나 발생합니다. 아, 겁에 질려서 막 도망치던 옥타비아누스의 말꼬삐를 잡아준 평범한 병사 이야기죠. 네, 그 병사 이름이 바로 마이케너스였습니다. 이숭환의 인연으로 그가 옥타비아누스의 최측근이자 아주 핵심적인 여론조작 책사가 돼버려요. 마이케너스. 이 사람이 나중에 막 당대의 유명한 시인이나 예술가들한테 돈 엄청 대주면서 옥타비아누스를 차량하는 작품들을 막 쏟아내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비겁하게 도망쳤던 과거를
영웅 신화로 완전히 둔갑시켜버린 겁니다. 오늘날 그 기업들이 문화예술 후원하는 걸 뜻하는 메세나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선전선동의 천재 마이케나스 이름에서 유래한 겁니다. 아, 남이 대신 이겨준 전투를 기가 막힌 언론 플레이로 싹 포장해서 자기 공으로 만들어버린 거네요. 그러면 로마 1인자를 최종적으로 결정지었던 최후의 결전,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는 좀 달랐나요? 악티움 해전 역시도 옥타비아누스의 군사적 천재성이 빛난 게 절대 아닙니다. 철저한 심리전이랑 타인의 기술력이 결합된 승리였어요. 그 자기 누이까지 언론 플레이에 이용했잖아요. 네, 자기 누이이자 안토니우스 부인이었던 옥타비아를 교묘하게 쓴 거죠.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한테 빠져서 로마를 배신한 독방의 독재자가 됐다고 막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격분한 안토니우스가 이성 잃고 악티움으로 달려오게 만든 거군요. 근데 막상 바다에서 싸울 때는 또 무대를 장악한 게 아그리파였죠. 맞습니다. 이때 해전 양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신무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네, 한팍스라는 병기인데 저 이거 작동 원리 읽으면서 진짜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안토니우스 함대는 막 거대한 요새 같은 대형 수송선들이었고요. 아그리파 함대는 작고 빠른 소형 전함들이었거든요. 그냥 부딪히면 당연히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렇죠. 체급 차이가 너무 나니까요. 그래서 아그리파가 고안한 게 그 발리스타에서 쏘는 작살 모양의 신무기 한팍스였어요. 끝에 굵은 갈고리랑 불 붙인 인어물질이 달려 있었거든요. 아, 그 작고 빠른 배들이 돌아다니면서 큰 적선 옆구리에 팡 쏴서 꽂아버리고 밧줄로 꽉 당겨서 배들을 꼼짝도 못하게 묶어버린 거네요. 네. 배들이 다 묶여버리니까 안토니우스 특이였던 그 거대한 덩치로 콱 밀어붙이는 충각 전술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죠. 순식간에 그냥 배 위에서 싸우는 지상전이나 다름없게 변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 불까지 막 번지니까 그 거대한 배들이 그냥 불자는 관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예상치 못한 신무기에 당황한 클레오파트라가 제일 먼저 함대 버리고 도망을 쳐버려요. 그거 본 안토니우스도 완전히 전의 상실하고 뒤쫓아 도망치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와, 카이사르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적의 머리 앞에서도 눈물을 흘렸고 관용이라는 비전을 줬는데 옥타비아누스는 가족을 이용한 악의적 여론 조작, 신무기로 다 파괴해버리기, 그리고 배 아프다고 텐트로 도망쳤던 비겁함으로 로마의 지배자가 된 거네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승리가 그 처음에 말씀하신 역사가 몸재니 펜을 꺾게 만든 거대한 상흔을 남긴 겁니다. 이게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학사적으로 엄청난 지성의 후퇴였다는 의미인 거죠. 네, 카이사르가 꿈꾸었던 그 공존과 법의 시스템이 옥타비아누스라는 한 개인을 신격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으니까요. 완벽한 문명의 퇴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도 아우구스투스 시대가 아니라 한참 뒤인 서기 98년 오르바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당대 최고의 역사가들조차도 기원전 44년부터 서기 98년까지 이어지는 그 아우구스투스와 후계자들의 통치 기간을 문명의 잃어버린 140년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아, 옥타비아노스는 원로원한테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 칭호도 받고 황제 직함도 받으면서 독재 체제를 딱 완성했는데 말이죠. 겉으로는 팍스 로만을 열었다고 막 선전했지만 실상은 그 선각자가 뿌려놓은 철학적 비전을 개인 권력 유지하는 데 다 써버린 아주 기만적인 평화에 불과했던 거죠. 와, 오늘 이 이야기들 다 관통하는 진실을 마주하니까 진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시대를 앞서간 비전을 가진 역신가는 그 기득권한테 암살당해서 강물에 씻겨 내려갔고 반대로 언론 플레이랑 공포 마케팅, 막강한 자본 뒤에 숨기 바빴던 자는 1인 독재자가 돼서 화려한 역사의 승리자로 기록이 됐어요. 진실이 이기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진실을 포장한다는 게 참 뼈아픕니다. 그게 바로 역사가 우리한테 남기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죠. 보통 우리는 결과물이 좀 평온하고 화려해 보이면 사회가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요. 근데 그 화려한 포장지 이면에 흐르는 시스템의 붕괴나 비전의 상실, 이걸 비판적으로 못 꿰뚫어 보면 언제든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나 꼭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만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잖아요. 그렇죠. 우상향할 거라고요. 근데 앞서 그 거장 몸제니 카이사르를 유일한 창조적 천재라고 불렀던 걸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해요. 만약에 수백 년의 야만을 끝내고 공존을 설계하는 일이 그렇게 단 한 명의 천재에게 기대해야 할 만큼 드물고 연약한 거라면 우리가 지금 되게 견고하다고 믿고 있는 이 첨단 문명사회 역시도 비전 없는 권력자들의 교묘한 여론전이나 단 한 번의 비극적인 사건 하나 때문에 언제든지 수백 년을 잃어버린 시대로 gun두박질 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역사가 살아남은 승자들의 화려한 피할 기록이라면 지금 우리 시대 역사도 진짜 선박자들의 손에 쓰이고 있는 건지 고민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아우구스투스들의 포장술에 우리가 깜빡 속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이 묵직하고 서늘한 질문을 일상 속으로 가져가서 한번 곰곰이 씹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깊은 역사 속으로의 탐험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